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 증언 이후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잘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와 더불어서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 증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에서는요, 이런 이벤트들을 소화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 가지 자료들과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파월 발언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달에 FOMC 미팅 이후 기자회견에서 전했던 입장과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정책 완화를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천천히 또는 적게 했을 때는 경제 활동과 고용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같은 발언으로 대응을 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이민, 세금 정책 변화가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연준의 역할은 특정 정책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파월 의장의 증언이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은 것과는 대비적으로 미국 3대 지수는 잘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 등락폭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도장을 찍었는데요. 발효 시점에 대해서 백악관은 3월 4일이라고 밝혔는데 행정명령에는 3월 12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효 기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사이에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세 정책에 의한 영향으로 여러 자산군들의 어떤 가격들이 많이 압박을 받고 있지만, 관세 정책이 실제로 발효되기보다는 유리한 협상 조건을 점하기 위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 증언과 그리고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CME 패드와치 상으로 봤을 때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95.5%로 더 증가했고요. 5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 전망이 훨씬 더 우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사이에 이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7월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분석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중요한 주체들의 매도세에 의한 영향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단기 보유자와 채굴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체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단기 보유자부터 보겠습니다. 이 쇼텀 홀더들의 손익 비율을 살펴봤을 때 지금 매도세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지표가 12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하락 국면들을 크게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92평선까지 하회를 하면서 굉장히 낮은 구간을 터치했다가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지금 92평선을 일시적으로 또 돌파했다가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기 보유자의 매도세에 의해서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 여력이 더 추가적으로 줄어들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 보유자들이 지금 수익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고민에 빠져 있는 단기 보유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 구간들이 중요한 구간을 만약에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큰 패닉 셀링에 의해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이익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배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크게 패닉 셀링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가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의 패닉 셀링에 동참해서 패닉 셀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구간이 중요한 바이더딥 구간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단기 보유자들의 투심을 파악할 수 있는 MVRV 지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90이평선을 하방 이탈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탈했는데 그럼에도 손익비율과는 조금 다르게 하방 채널은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투심은 굉장히 낮아졌다.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투심이 더 꺾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지금 터치를 하고 나서 조금씩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들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채굴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채굴 난이도가 계속해서 우상향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렇게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운영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영세한 채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도세가 나타나는 것도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 국면을 보이는데 꾸준히 채굴 난이도가 상승 국면을 보이면서 이 채굴자들의 매도 압박이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운영 비용을 충당을 했는데요. 지금은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굴자들 중에서도 매도할 채굴자들은 많이 매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 해시리본 지표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녹색으로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에 유리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 시그널들이 뜨고 난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 국면들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거시경제 상황들과 지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이 구간을 다지고 나서 다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단기 보유자와 채굴자의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주체들이 대부분은 지금 매도 국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그동안에 시장에서 약세 국면들 이어가고 있었지만 양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다시 음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도 매도세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시간봉으로 봤을 때 매수 거래량에서 매도 거래량을 뺀 지표죠. 넷테이커 볼륨 지표가 지금 양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단기적으로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매수세가 가격의 반등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현재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도 2023년과 2025년도의 차트를 보고서 응축 기관들과 상승 구간을 살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구간들은 응축 구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3년에도요. 대략적으로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은 한 4번 정도 가져갔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번 정도만 큰 폭의 어떤 상승 추세들을 가져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응축 기간을 오래 거치면서 그 구간에서 매물대들을 많이 형성해서 매도세들을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랠리를 아주 크게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이클 패턴으로 봤을 때 1분기에 상승 흐름들을 많이 가져갔고 1분기가 미진했을 때는 2분기에 큰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전략들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간들에서는 바이더 딥으로 줍줍해가는 과정들을 이어가셔야 되죠. 최근에 비트코인의 리스크 인덱스, 즉 위험 지수가 상승 국면을 보였다가 지금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글래스노드의 공동 작업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거시적인 상황들이 결과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추가적인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암호화폐 규제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지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지만 지금의 어떤 추세들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조정이 저 바닥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금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으로 안정자산으로 인정을 받던 금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움직임으로 봤을 때 금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패턴을 살펴보면은 금이 먼저 달려가고 나서 3개월 뒤에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시간이 머지않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스위시 위원장의 상원 인준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서 4월 정도는 돼야지 폴 애킨스가 정식으로 임명이 되고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EC에서는 TF가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SAB 121 규정을 폐지해 버리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기관의 좀 중요한 의제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태스크포스의 수장인 헬스피어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원이 SEC 위원장을 확정 지을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위원장 대행인 마크 우에다가 굉장히 일을 잘 해내고 있고 이미 전체적인 어떤 스탠스 자체가 암호화폐 우호적인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폴 애킨스가 정식적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친암호화폐 성향인 만큼 더 우호적인 방향성들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대표적인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행보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은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체적으로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락 현물 ETF를 2,407만 주, 그리고 피델리티의 FBTC를 3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지난 3분기 대비로 무려 105% 증가한 겁니다. 무려 2배 이상 전분기 대비로 많은 비트코인 보유량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만큼 기관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 중 한 곳이죠. 시티은행이 보고서를 통해서요,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이더리움 사용자들의 활동이 불안정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2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이죠. 10X 리서치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상대 강도 지수로 봤을 때 굉장히 과매도 상태이고 조만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3월에 예정된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향후 상승을 위한 중요한 어떤 트리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앞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글로벌 금융을 재편하는 최전선에 있는 다른 암호화폐와 함께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토큰 리저브를 형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여러 암호화폐들과 연결고리들과 협력 관계들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자, 이런 기사들이 전해진 가운데 온도 파이낸스가 본인들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 포스팅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드러나면 안 되는 기밀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알트코인이 더 큰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물밑 작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출발하게 되면은 기차가 아주 빠르게 출발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SEC의 행보들이 바뀌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SEC가 법원에 바이낸스 소송을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현재 알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가 또 시장에서 중요한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솔라나 현물 ETF와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라이트코인이 먼저 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더 무게감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솔라나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SEC에서 커넬리 펀드와 그레이스케일에서 제출한 솔라나 ETF의 19비포 양식을 공식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승인이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프랭클린 템플턴도 미 델라웨어주에 솔라나 트러스트를 등록을 하면서 향후에 솔라나 ETF 신청에 대한 포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솔라나 현물 ETF가 올해 안에 승인될 확률에 대해서 82%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한번 볼 텐데요. 현재 매도벽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와 10.2만 달러, 그리고 10.5만 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105K에 있는 매도벽과
102K에 있는 이 매도벽은 점차 더 옅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매수벽도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92K와 95K에서 매수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벽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매수세들이 이 구간 하단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함께, 두 번째는 원래 굉장히 공세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매수벽을 설치하지 않고 가지화를 외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약간 주춤해졌기 때문에 뭔가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갈색 고래가 다시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주체들은 전체적으로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소규모의 거래들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규모 주체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야지 가격의 상승이 견인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규모 주체들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52평선을 돌파하지 못한 것이 지금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 실패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을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 국면들이 고착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들도 열려있기 때문에 얼른 이 구간들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52평선, 22평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52평선이 대략적으로 98.7K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22평선이 거의 근방입니다. 98.8에서 9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데드크로스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오늘 결과에 따라서 반등을 하는지 여부를 좀 중요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오늘 CPI 결과 자체가 좋지 못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90에서 92K까지도 여전히 열려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22평선과 52평선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단기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이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대략적으로 97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했는데 이 구간을 빠르게 좀 반등하지 못하면 앞서 강조드렸듯이 단기 보유자들이 중요한 구간을 넘어서지 못했을 때 패닉 셀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빠르게 회복하는지 여부들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URPD 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거점에서 한 단계 내려온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 구간에서 빠르게 또 반등하기 위해서는 96.4K에 있는 중요한 저항 구간과 그리고 97.4K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90에서 92K까지 내려갔을 때 92K를 하회하게 되면은 매물대가 굉장히 옅어지기 때문에 더 크게 패닉 셀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단순화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52평선과 22평선을 빠르게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구간들을 돌파하고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100K 상단을 돌파해야지 더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요. 지금 가격 하단 구간에서 94.2K를 중심으로 해서 롱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98.5K를 중심으로 숏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평선 구간들과 다 겹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계속해서 연쇄 청산을 통해서 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고요. 만약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있는 90에서 92K 영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